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 시작하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럴 때면 따끈한 국물 생각이 더욱 간절해지는데요. 지식을 국밥처럼 훌훌 말아먹는 시간이죠. 맛있는 지식국밥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중미 지역 인구 1천만 명의 소국 온두라스에서 지난달 30일에 대선이 시행되었는데요. 개표 과정에서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 큰 혼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먼저 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할 거다 합니다. 온두라스 선거 시스템을 관리하는 기술업체 관계자는 디도스 해킹 시도와 유사한 상황을 감지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득표율 1위, 2위 후보가 역전에 또 역전, 재역전을 하는 아주 혼전 상황이라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온두라스 대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해 우파 후보 지지를 보내면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데요. 오늘도 지식을 국밥처럼 따끈하게 말아주실 분이죠. 50여 년 자본론의 저자 임승수 작가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단 온두라스 대선 투표 시스템이 어떤지 궁금한데요. 투표 방식이나 개표 방식은 어떤가요? 일단 투표도 종이 투표에 이렇게 해가지고 직접 기표하는 방식이고요. 개표도 수개표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눈으로 직접 투표지 하나하나를 이제 세는데요. 게다가 또 이 온두라스 선관위에서 내국인, 외국인 할 거 없이 다 자유롭게 개표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했어요. 신분증 확인도 안 하겠다. 그냥 보고 싶으면 들어와서 와라. 이런 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뭐 투표나 개표할 때 뭐 조작이나 개입의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이긴 합니다만 문제는 이제 투표소에서 수작업으로 개표한 결과를 중앙 서버에 전송하는 이제 과정에서 지금 기술적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투표소에서 올라오는 그 개표록 데이터가 서버에서 제대로 처리되지 않거나 지연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그렇죠. 이게 데이터 서버가 불안정하면 부정선거 시비가 심하게 걸릴 텐데 말입니다. 그렇죠. 예. 현재 득표율 상황은 어떤가요? 지금 뭐 30일 했는데 지금 일주일이 됐는데도 아직 개표가 다 안 끝난 상황이고요. 제가 지금 좀 전에 확인해 본 바로는 개표율이 88.02%고요. 예. 우파 국민당의 나스리 아스프라 후보가 40.2%, 중도 보수 자유당의 살바도르 나스라야 후보가 39.5%, 그리고 집권당인 좌파 자유재건당의 릭시 몬카다 후보가 19.3% 득표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초반에 자유당 나스라야 후보가 이 근소한 차이로 앞서다가 시스템에 이제 문제가 발생한 이후에 다시 집계하면서 좀 밀리면서 지금 국민당 아스프라 후보가 1위로 이제 나왔겠는데 아주 굉장히 득표가 지금 차이가 적습니다. 지금 어떻게 뽑는 거냐면 뭐 과반 득표 여부와 상관없이 다수 득표 1위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지난 그 2021년 온두라스 대선에서는 좌파 후보인 자유재건당 시오마라 카스트로 현 대통령이 과반 득표로 승리했잖아요. 예. 이번 자유재건당 후보의 득표는 20%가 채 안 되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집권당이 그 사이에 굉장히 뭘 잘못했습니까? 이렇게 저조합니까? 이유가? 사실 이 자유재건당 얘기를 하려면 조금 뭐 앞으로 많이 들어가야지 그 상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시오마라 카스트로 대통령의 남편이자 전 대통령이기도 했던 마누엘 셀라야 얘기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예. 이분이 좀 독특한 인물이에요. 이 마누엘 셀라야 발음도 어렵네요. 이 1952년생인데 원래 아까 말씀드렸던 그 중도 보수 자유당 출신 정치인입니다. 집안도 굉장히 부유한 목축업 가문이라서 이 자본가 계급 출신입니다. 원래 이제 투철한 자유시장주의자였는데 이 사람이 이제 2006년도에 52% 지지로 그 자유당 후보로 이제 대통령에 당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취임했는데 놀랍게도 이 자본가 계급 사람이 좌파 성향으로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잠깐만요. 그러니까 현재 대통령의 남편이 2006년에 대통령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원래 남편이 먼저 대통령을 한 거죠. 예. 그러니까 부부가 모두 대통령이 됐다는 맞습니다. 소리잖아요. 아주 흥미로워지는데 아무튼 당시에 1952년생의 남편이 대통령에 취임을 했다는 거잖아요. 당시에 그렇죠. 2006년도에. 그러면 당시에 50대 나이일 텐데
그 나이에 이렇게 사상이나 입장이나 노선을 바꾼다는 게 쉽지 않을 텐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보통 그 나이에 바뀌면 오래 못 산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근데 아직도 살아계시고 이분이 그래서 안 그래도 뭐 슈피겔이라든지 몇몇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그런 질문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예. 자기는 원래 사유재산이라든지 민간 투자 이 공적 자유를 굉장히 존중하는 자유주의자였지만 이 정치인 생활 오래 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인식의 발전 과정이 있었고 결국에는 친사회주의적 자유주의로 방향을 틀게 됐다 이겁니다. 자기가 보면서 이제 신자유주의 경제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보호가 필요한데 신자유주의자들은 그저 자기들의 부를 늘리고자 할 뿐이고 국가 발전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다라고 꼬집었습니다. 이 몇몇 대기업들이 온두라스 경제를 쥐고 흔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이 대기업들의 이 이익은 결국에 세계 시장을 통제하는 타국적 기업들과도 이어져 있고요. 결국에 이 사람들의 이들의 이익만을 작용하는 사회는 더 많은 빈곤을 만들어낸다라고 비판을 했죠. 이야, 그런 사고 인식 방향으로 방향을 틀었다. 예. 굉장히 놀라운 일인데 아무튼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게다가 믿었던 사람이 그렇게 됐으니까 또 그러니까요. 굉장히 믿었는데 이 자유주의자가 어느 느닷없이 좌파가 돼가지고 좌파가 돼가지고. 근데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는 어려움이 없었나요? 많았을 것 같은데.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고 임기조차 마치지 못했습니다. 어. 2009년에 쿠데타가 일어났어요. 예. 그래가지고 대통령 자리에 쫓겨났습니다. 이 마누엘 셀라야가 좌파가 돼가지고서는 갑자기 모든 아동에게 무상 교육을 실시하고 빈곤 아동에게 급식을 보장하고 최저임금을 80%를 올리고 막 이렇게 가난한 이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또 외교 정책에 있어서는 베네수엘라 우고 차베스 대통령과 친해지고 쿠바 라울 카스트로 의장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 또 이 국내 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하면서 여기가 이제 핵심이었어요. 재헌의회 소집을 추진하니까 이 군부, 기업, 엘리트, 보수 야당이 그냥 작당을 해가지고 얘를 가만 냅둬서는 안 되겠다 해서 군부 쿠데타를 벌인 겁니다. 물론 이 쿠데타 명분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도 뭐였냐면은 셀라야가 재헌의회 소집해가지고 결국에 헌법을 바꿔서 또 대통령에 나오려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온두라스 법에는 대통령을 한 번만 하도록 돼 있거든요. 단임제인데. 근데 이게 헌법을 바꿔서 재헌의회를 소집해가지고 한꺼번에 싹 바꾸는 건 지난번 베네수엘라 편에서도 나왔던 방식인데. 예,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굉장히 혁명적 방식이잖아요. 차베스가 했던. 말 그대로 혁명이죠. 네, 그렇죠. 온 나라를 한꺼번에 바꾸는 데는 아주 효율적이긴 한데 이게 사실 기득권 세력들이 결코 가만히 당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경우에는. 예.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기득권 세력들이 똘똘 뭉쳐서 그 당시 2009년에 쿠데타를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남미에서 쿠데타가 일어나면 중남미에서 일어나면 미국? 막 이런 생각도 드는데 당시 제가 그 관련 자료들을 보니까 미국 오바마 정부가 그 당시 오바마 정부였거든요. 이 쿠데타를 지원한다거나 인정하지는 않았던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어쨌건 미국 입장에서는 상황 안정이 우선이다 보니 이 쿠데타 세력이랑 몰래 협상해서 가지고 니들 인정해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 뒷협상을 했다는 게 이제 추후 밝혀졌습니다. 마누엘 셀라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코스타리카로 추방된 후에 도미니카로 망명을 했다가 나중에 이제 2011년이 돼서야 코스타리카는 온두라스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온두라스의 좌파 정부를 이제 쿠데타로 몰아내 버린 거네요. 셀라야 정부가 이제 쫓겨나가고. 그렇죠. 예. 그럼 당연히 그 다음에 우파 정당 후보가 들어섰죠. 자기들이 해먹는 거죠. 그래서 2009년 11월 29일에 한참 이제 비상 사태가 선포된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고요. 예. 우파 국민당의 후보였던 포르피리오 로보. 여기 이름이 어렵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55% 득표로 당선이 됐습니다. 사실 이때 소위 말하는 개혁 성향, 좌파 성향 사람들이 선거에 많이 참여를 안 했어요. 정당성을 부여해주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래서 좀 높게 나온 건데 어쨌건 2011년에 온두라스로 돌아온 마누엘 셀라야는 이 쿠데타에 저항했던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좌파 정당인 자유재건당을 이때 창당을 합니다. 2011년에. 그리고 나서 돌아와가지고. 그렇죠. 예. 2013년 대선에서 마누엘 셀라야의 아내인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이 남편이 못 이룬 꿈, 재헌의회 소집을 내걸고 출마해서 29%의 득표를 합니다. 2위였어요. 그래서 꽤 많은 득표를 받았죠. 그리고 1위는 우파 국민당 후보였던 후안 에르난데스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총선도 같이 치러졌는데
총선 128석 중에서 37석을 그 자유재건당이 얻어서 원내 이정당이 되었죠. 오, 엄청나네요. 그러니까 예. 이거잖아요. 쿠데타로 정권을 잃고 도망쳤던 대통령의 부인이 다시 등장해서 예. 이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다. 2위를 이거죠. 하고 또 제1야당이 야당 이제 제2당이 되고. 예. 그래서 이게 근데 이제 그래서 뭔가 잘 풀리나 했는데 예. 이게 참 2017년 또 4년마다 하니까 2017년 대선을 앞두고 이 사법 쿠데타나 다름없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사법 쿠데타라고 하면 예. 온두라스 대법원에도 조이대 같은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막 엎어버리려고 했나 보죠. 조이대 비슷한 분이 또 계셨던 것 같아요. 아, 이게 여기에도? 무슨 일이냐면은 예. 참 어이가 없는 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온두라스는 그 당시 현행법상 한 번밖에 못 하잖아요. 대통령이 임기를. 단임제니까. 그런데 심지어 이 법은 개정도 불가하다라고 딱 법에 돼 있어요. 건드리지 못한다고. 그런데 2015년에 이 재선 금지 조항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위헌 청구를 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1990년에 대통령에 대해서 94년까지 온두라스 대통령을 역임한 그 우파 정당 국민당의 라파엘 카예하스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후배를 위해서 길터주겠다라고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온두라스 대법원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받고 떠블러가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그냥 바로 위헌 판결을 내립니다. 인간 기본권을 침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직 대통령 2013년에 당선된 국민당의 후안 에르난데스가 2017년에 다시 출마할 수 있는 길을 터줍니다. 이 마누엘 셀라야가 재헌의회 소집했을 때 예. 그거 연임할 거라고 꼼수 쓴다고 막 비난하면서 쿠데타를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때는 연임할 거라고 쿠데타를 예. 일으켰고. 근데 자기들이 지금은 이제 이번에는 또 법을 위헌 판결해가지고 지들이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진짜 기득권 세력들은 무서워요. 예. 근데 그렇게까지 무리수를 떠서까지 재선하려고 했는데 국민들의 지지를 얻기 힘들잖아요. 보통 그런 경우에. 그렇죠. 예. 2017년도 선거 경우 어떻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또 이 사실 그 후안 에르나데스가 선거에서 이기긴 합니다. 예. 근데 여기서 세간의 평가가 선거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투표에서 이기고 개표에서 졌다 한마디로 이런 건데 부정선거 예, 시비가 있었군요. 예. 2017년 11월 26일에 선거가 있었고 그 선거 다음 날에 선관위가 막 개표를 하면서 한 57% 정도 개표가 된 시점에서 이 에르난데스가 지고 있었어요. 야당 예. 후보한테는 5%를 지고 있었는데 예. 그러다가 갑자기 개표 시스템이 중지가 된 거예요. 뭔가 다운되고 서버 다운되고 그리고 서버가 나서 다운됐군요. 다시 시스템을 재가동한 후에 갑자기 에르난데스의 득표가 미친 듯이 올라가더니 결국에 최종적으로 1.5% 차이로 승리한 거예요. 아, 현재 벌어지고 있는 온두라스 그 개표 양상과 너무 비슷한데요? 그렇죠. 이게 참 너무 흡사해서 사람들이 예. 지금 안 그래도 이거 뭐 지금도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합리적 의심을 하기에 아주 그래서 사실 이 에르난데스 측에서는 또 그런 식으로 변명을 했어요. 우리 나중에 깐 표들이 우리를 지지하는 지역이 많다 보니까 이 나중에 내가 표를 많이 얻은 거다. 뒤집기가 그래서 나온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코노미스트지 굉장히 유명한 잡지잖아요. 예. 여기서 이 온두라스 선관위가 발표한 개표 결과 그리고 인구조사 자료 이걸 대비해가지고 분석한 결과는 그 얘기와 달랐습니다. 이 후반에 집계된 지역이 특별히 국민당 지지가 압도적인 지역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였고요. 예. 당시 5% 지지고 있는 상황을 뒤집으려면 그 당시 68% 개표율이 넘어가면서 그때부터 쑥쑥 올라갔거든요. 예. 그 정도 남은 상황에서 이 5%를 뒤집으려면 그 남은 지역에서 이 에르난데스가 18%를 앞서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말이 좀안 되는 그거는 거, 그죠? 사실상 네.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부정선거라고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에 나갔는데 어쨌건 그 과정에서 이제 다수의 또 시위대가 사망하기도 하고. 근데 여기서 딱 이 누구야? 이 에르난데스를 지지한 사람이 있어요. 바로 트럼프입니다. 트럼프군요. 트럼프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이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딱 이 사람 제대로 대통령 된 거야라고 인정을 해줬습니다. 아무튼 군사 쿠데타에 사법 쿠데타에 선거 쿠데타까지 예, 완전히 그 쿠데타 종합 선물 세트 같은데요. 그렇죠. 뭐 그 그랜드 슬럼이죠. 아 근데 그래도 2021년도 선거에서는 자유재건당의 시오마라 카스트로 그러니까 예. 아까 말한 셀라야 쿠데타로 쫓겨났던 셀라야 후보의 그 대통령의 부인이 대통령이 당선된 거잖아요. 그동안 너무 많은 실정을 했고 부패 예. 문제에다가 또 나중에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마약건까지 그 현직 대통령이 마약건 밀매건까지 연루가 돼 있어서 예. 인기가 폭삭 가라앉았고 그 당시 이제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시오마라 카스트로가 재헌의회 소집하겠다. 그리고
대만 대신 중국을 외교적으로 승인하겠다. 공약을 내걸고 역대 최다 득표로 당선이 됩니다. 온두라스 역사상 첫 여성 대통령이기도 대통령이 하고요. 되고, 예. 남편 셀라야가 이끄는 자유재건당도 드디어 128석 중에서 50석을 얻으면서 제1당이 됩니다. 됐고, 예. 그래서 드디어 온두라스 정치 역사에서 국민당, 자유당 이 보수 양당을 제끼고 좌파 대통령이 탄생을 했습니다. 아까 마누엘 셀라야는 있지 않았냐고요. 그 사람은 그때 자유당 후보로 나왔었던 거예요. 자유당이었고. 그리고 해서 이제 이 카스트로 대통령이 이 마약 밀매 연루 혐의를 받고 있던 그 전임 대통령이죠. 에르난데스를 예. 미국으로 신병을 인도합니다. 왜냐하면 미국에서는 이미 동생을 체포해가지고 예. 왜냐하면 대통령 동생도 마약 밀매 연루돼서 이미 소위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카스트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온두라스 사법부를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고. 그리고 또 미국과 어느 정도 관계 개선 제스처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다 이제 신병을 인도했고요. 그 당시 이제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었습니다. 예. 트럼프가 아니었다는 걸 이걸 좀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아무튼간에 대통령과 그 대통령 형이라 그랬나요? 동생. 예, 동생. 그러니까 대통령 형제가 다 마약 밀매 연루돼 가지고 예. 감옥을 간 거네요. 예. 참 부패한 정부인데. 부패도 이렇게 부패할 수가 없는 거죠. 말입니다. 진짜 썩어도 진짜 아우. 카스트로의 개혁 추진은 그래서 잘 됐습니까? 그 이후에 이제 재헌의회라든지 재헌에 예. 했어요. 이게 참 그 카스트로가 이제 그 취임하고 민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건설하겠다. 예. 이 복지 사회를 건설하겠다라고 의욕적으로 정치를 추진해서 네. 그 빈곤율도 많이 감소를 시키고 일정 부분 성과를 냈습니다. 중국과도 외교 관계를 수립했어요. 그리고 2009년에 끊겼던 베네수엘라의 관계도 복원하고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학살을 한 데를 강력하게 비판하기도 하고 확실히 이제 전임 대통령과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재헌의회를 이제 추진해야지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기득권 세력을 싹 일수할 수 있는데 이게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재헌의회라는 걸 소집하려면 이게 헌법을 새로 만드는 거니까 국민 투표를 해서 국민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 당시 베네수엘라라는데 자꾸 죄송합니다. 온두라스의 법에는 그 국민 투표를 하려면은 의회가 승인을 해줘야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통령이 국민 투표를 붙일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온두라스 법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유재건당은 128석 중에서 50석만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재헌에 소집을 예. 못 하는군요. 다른 당의 협조를 받아야 되는데 다른 당 사람들이 굳이 그거 왜 해주겠습니까? 그러니까 다 의원들이라면 예. 다 기득권 세력들일 건데. 그렇죠. 혁명이나 다름없는 조치를 안 해주죠. 그러니까 듣다 보니까 가슴이 참 답답해지는데 예. 아무래도 개혁이 제대로 추진되기는 어려웠겠군요. 그러니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의 기득권 세력들이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경찰, 군부에도 남아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제는 또 이 몇몇 대기업이 좌지우지하고 있고 그래서 이 게다가 집권당이 되면서 자유재건당 내부에서도 아무래도 계파 갈등이라든지 경쟁 갈등이 벌어지고 그래서 이게 개혁이 잘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사정 봐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냥 아유 니들도 똑같네 이러면서 실망을 많이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번 온두라스 대선에서 보면 예.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아주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이래도 예. 되나 싶을 정도로 개입을 하잖아요. 굉장하죠. 거의 내정 간섭에 예. 가깝던데요, 보니까. 층간 소음이 나도 이렇게는 개입을 안 할 겁니다. 아마. 여기 진짜 뭐라고 할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이 온두라스 선거 며칠 앞두고 있는데 그 자기가 SNS 트루스 소셜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온두라스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투표해서 이 아까 얘기했던 국민당 아스프라를 대통령으로 선출하기 바랍니다. 야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남의 나라 대통령 선거에. 그리고 이제 집권 자유재건당 후보 몬카다를 보고는 공산주의라고 그러고 공산주의자라고 그러고 자유당의 나스라야 후보 보고는 준공산주의자다. 아스프라 표를 갉아먹으러 나왔다라고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선을 이틀 앞둔 11월 28일에는 아스프라가 당선 안 되면 온두라스에게 보내는 원조 자금 싹 다 끊겠다. 아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2022년에 마약 범죄로 45년형을 선고받은 그 전임 대통령 후안 에르난데스. 그 사람을 석방해줬어요. 이거 바이든 때문에 어. 고생한 거다. 얘는 그게 나쁜 놈 아니다 이러면서 기가 막힌 짓이 윤석열이가 갑자기 복역 중에 3인 돼서 돌아온 거네요, 그냥. 그런 격이죠 진짜. 아니 근데 진짜 마약범은 풀어주고, 에몬 그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 마약금 취급하고, 요즘에 보면 맨날 베네수엘라 침공하니 말이면서 군사 마약이라 공격하겠다 이러면서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기가 막힐 노릇인데. 미국의 뜻을 받들지 않으면 그리고 기득권 세력에게 이 기득권 세력의 착취와 수탈에 저항하면 예. 바로 그냥 마약상이 되고 테러리스트가 되고 공산주의 독재라는 딱지가 붙는 겁니다. 반대로 또 이 미국의 이해관계, 이 트럼프의 이해관계에 맞춰서 움직여주기만 하면은 마약 범죄를 저질러도 심지어 45년형을 받아도 풀려나는 거죠. 이게 참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네요, 진짜. 네. 근데 미국이 이렇게 대놓고 타국의 대선에 개입한 사례가 많이 있는가요?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친미 언론을 동원한다거나 예. 검찰을 동원한다거나 뭐 예. CIA 비밀 공작을 벌이는 경우를 자주 봤는데 이렇게 예. 대통령이 막 남의 대선에 너희 누구 되면 밀어주고 안 되면 안 돼 뭐 이런 말을 잘 안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똥줄 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중남미 지역 예. 여기 이제 좌파 정권이 많이 들어서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빨리 그래서 온두라스 대선에서 트럼프가 이렇게 개입하는 것은 사실은 중남미 전체한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미국에 협조하는 우파 정부만 안전한 거다. 니네 우리한테 협조 안 하면 원조도 끊고 제재도 하고 군사적 압박을 가할 수 있다라는 협박을 하는 겁니다. 이 참 웃긴 게 최소한 자기 나라의 지도자를 스스로 뽑을 권리, 그 나라 국민들이 네. 스스로 뽑을 권리조차 위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한 가지가 좀 선명해지는데요. 민주주의는 투표 용지 위에서만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 같습니다. 온두라스처럼 군부, 재벌, 사법부 그리고 외세까지 얽혀 들어오면 국민이 누구를 찍느냐보다 그 선택을 지켜낼 힘이 있는가가 더 중요한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예. 앞서 선거 결과 기득권 우파가 승리할지는 몰라도 엄청난 후과에 시달릴 건 분명해 보입니다. 부정선거 시비 그리고 트럼프의 노골적 개입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으니까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개입은 한나라의 선거를 흔드는 수준을 넘어서 중남미 전체에게 말 잘 듣는 정부만 살려주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것 같습니다. 결국 답은 하나 같습니다. 국민이 스스로 선택한 권력을 국민 스스로 지킬 수 있는가? 이 순간 온두라스의 사례가 그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지식국밥 뜨끈했나요? 임승수 작가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증권홍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